여러분,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 5시 시어머니의 전화. 야, 너희 외삼촌네 식구 6명 지금 서울 올라가고 있단다. 너희 집에서 지내게 자리 좀 마련해놔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저 어제 집 팔았어요. 아직 새 집은 못 구했고요. 그럼 너희 식구 전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렴. 이른 새벽에 정적을 찢는 요란한 전화벨 소리. 나는 손을 더듬어 화장대 위에서 울부짖는 휴대폰을 찾았다. 환하게 빛나는 화면에는 익숙한 번호와 함께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시계는 정확히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등골을 따라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지난 5년간의 며느리 생활 경험에 따르면 이 시간의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적이 없었다. 시골에 누군가 위독하시거나 혹은 김 여사님께서 사전 협의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합리적이라 여기는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하시려는 참이거나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야 화면을 밀어 전화를 받았다. 애써 잠결인 척하면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춘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하고 태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여사님은 마치 오래전에 일어나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했다. 지연이냐? 아직 안 일어났니?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오늘 아침에 진호 외삼촌네 식구들이랑 조카들이 다 같이 종합 검진 받으러 서울 올라간단다. 가는 인원이 꽤 많아. 전부 6명이다. 내가 너희 집으로 바로 가서 지내는 게 편할 거라고 말해뒀다. 호텔이니 뭐니 돈 아깝게 뭐하러 잡니. 방 정리 좀 해놓으렴. 한 9시쯤이면 터미널에 도착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났다. 6명이 2주 동안 우리 부부의 아파트는 서울에 있다는 것만 번지르르 했지. 실평수는 고작 70제곱미터였다. 부부와 어린아이 하나, 세 식구가 살기에는 딱 맞았지만 여기에 어른과 아이 6명을 더 들인다면 빽빽하게 들어찬 성냥갑과 다를 바 없을 터였다. 어디 잠자리뿐인 문제인가. 6명은 곧 6개의 밥그릇, 6명의 씻을 물. 이 좁은 공간을 시끄럽게 오갈 6명의 발소리를 의미했다. 지난번 고모님 한 분이 사흘만 머물다 가셨을 때도 그 지저분한 생활 습관과 사사건건 트집 잡는 성격에 노이로제가 걸릴 뻔했는데 이번에는 진호 외삼촌네 대가족이라니. 외삼촌 부부는 까다롭고 요구사항이 많기로 유명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6분이나 주무시긴 힘들 것 같은데요. 차라리 제가 근처에 호텔을 잡아드리는 게 외삼촌네도 편하실 거예요. 비용은 제가 일부 부담할게요. 김 여사님은 내 말을 단칼에 잘랐다. 목소리는 금세 날카로워지며 책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너 지금 말이라고 하니 외삼촌네가 남이야? 어딜 호텔로 내쫓아. 서울에 번듯한 집 사놓고 사는 조카가 어른들을 여관방에 재웠다고 동네방네 소문나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그리고 외삼촌네가 너희 부부 얼굴도 보고 집 구경도 할 겸 올라가는 건데 돈 아까워하지 말고 좀 희생해라. 고생 좀 한다고 죽는 사람 없어. 그렇게 알아라. 내가 외삼촌한테 너희 집 주소 적어줬으니까 9시에 터미널로 마중 나가도록 해. 김 여사님은 기관총처럼 속사포로 말을 쏟아내고는 내게 더 이상 변명이나 거절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귀에 울리는 뚜뚜하는 단조로운 신호음은 마치 도전장처럼 들렸다. 시어머니는 식사와 숙소, 마중까지 당연히 며느리의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요즘 경제 사정은 어떤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 눈에 우리는 시골에 온 친척을 위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무료 휴게소일 뿐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침대 위로 내려놓았다. 남편 민주는 옆에서 여전히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그는 세상 모르고 자면서 방금 자기 어머니가 이 집에 던진 시한폭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남편의 태평한 얼굴을 보자 극심한 허탈감이 밀려왔다. 지난 5년간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 애썼고 돈을 아끼지 않았으며 시댁 식구들을 상전처럼 모셨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점점 더 심해지는 요구와 시어머니의 무시뿐이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으리라. 내 친절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남용되었다. 대담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미친 짓이었지만 이 막막한 상황을 벗어날 유일한 탈출구였다. 예전처럼 당황스럽거나 두렵지 않았다. 대신 차가울 정도로 침착해졌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희미한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네, 어머니, 제게 맡겨주세요. 이번에 제가 아주 확실하게 셈을 치러드릴 테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평소처럼 출근할 옷을 고르기 위함이 아니었다.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기 위해서였다. 내 머릿속에 미친 계획은 바로 이 순간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김 여사님과 시댁 식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존중과 한계에 대한 교훈을 안겨줄 것이다. 나는 창문 커튼을 확 젖혔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민준의 얼굴에 똑바로 내리쬐었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잠을 더 자려는 듯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남편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었다. 일어나요. 여보, 당장 일어나. 민주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다. 반쯤 감긴 눈으로 졸음과 의아함이 가득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얼굴에는 아직 베개 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하품을 길게 한 번 하더니 투덜거렸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늘 토요일이라 쉬는 날인데 잠 좀 더 자자. 나는 팔짱을 낀 채 그의 앞에 섰다. 내 얼굴은 분명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진지했을 것이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나 이 집 팔았어요. 어제 계약금 받고 이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매수인이 오늘 당장 집을 비워달래. 일어나서 당신 짐부터 챙겨요. 새 집 구할 때까지 당분간 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니까. 민주는 마치 내가 지구에 막 착륙한 외계인이라도 되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졸음은 순식간에 달아났다. 그는 입을 떡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초쯤 지나서야 겨우 더듬거리며 되물을 수 있었다. 뭐라고? 집을 팔아?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집을 팔아? 그리고 언제 팔았는데 난 왜 몰라? 집 문제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옷장으로 등을 돌려 걸어갔다. 커다란 캐리어 3개를 꺼내 서랍을 마구 열어젖히기 시작했다. 내 옷과 아들 옷을 닥치는 대로 캐리어에 단호하게 쑤셔 넣었다. 지익 캐리어 지퍼 소리가 민준의 의심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농담 아니야. 진짜야. 어제 어떤 사람이 시세보다 높게 부르길래 그냥 팔아버렸어. 서류 절차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고 이제 당신한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일어나서 나랑 같이 이사갈 짐을 싸거나 둘째, 여기 남아서 새 주인한테 알아서 설명하거나. 민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내게 달려와 손목을 붙잡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당신 미쳤어. 지연아, 이 집은
우리 둘 공동명의 재산이야. 어떻게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팔 수가 있어? 당신 나를 이 집에서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갑자기 팔아야 하는데? 우리 잘 살고 있었잖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이제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잘 살아. 당신은 내가 당신네 온 식구들 뒷바라지 하느라 등골이 휘는 이 생활을 잘 사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방금 어머니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진호 외삼촌네 식구 6명이 여기 와서 2주 동안 지낼 거래. 이 70제곱미터짜리 집에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재울 건지 한번 생각해봐. 당신은 나랑 당신 아들을 어느 구석에 처박아 두고 당신네 친척들한테 자리를 내줄 생각이었는데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성격과 시골 친척들의 과도한 넉살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애썼다. 그냥 2주뿐이잖아. 식구들이 아파서 올라온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집을 파는 건 큰일이야.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집을 팔면 어떡해. 나는 비웃었다. 아주 씁쓸한 웃음이었다. 당신한테는 사소한 일이 지난 5년간 계속됐어, 민준 씨.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난 이미 결정했어. 이 집 팔아서 더 넓은 빌라 살 돈 마련할 거야. 하지만 당장 집을 구할 순 없으니 우리 식구 다 같이 어머니 댁에 가서 잠시 신세 지는 거야. 당신 어머니도 집이 좁고 사람이 많으면 손님 치르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한번 겪어보셔야지. 빨리 짐이나 싸. 용달차 곧 도착할 거야. 말을 마친 나는 다시 짐을 싸는 일에 몰두했다. 옷가지 하나, 개인 물품 하나를 꼼꼼하면서도 신속하게 캐리어에 정리했다. 일부러 물건을 상자에 세게 내려놓으며 내 결심을 보여주려 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나를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 단호하고 무서운 모습을 보인 것을 처음 봤다. 그는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집은 정말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될 터였다. 민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무력감이 역력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안을 서성였다.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호통을 들을까봐 두려웠다. 나를 말리고 싶었지만 내 단호한 태도를 보니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너무나 강력한 선제 공격을 날려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시계를 힐끗 보니 이제 겨우 아침 6시였다. 그 침략군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었다. 이 완벽한 연극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민준에게 텅 빈 여행 가방 하나를 던져주었다.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당신 짐이나 이 가방에 챙겨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내가 고물상 불러서 싹 다 치워버릴 거니까.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애정을 쏟아 갖고 온 이 익숙한 침실을 둘러보았다. 이제 단 한 통의 전화와 자신의 무기력한 순종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과거가 되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여행 가방을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다. 처음의 두려움은 폭발적인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나 아무데도 안 가. 당신 정말 비이성적이야. 어머니가 전화했으면 그냥 좋게 거절하면 되잖아.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 낡고 허름한 연립주택에 있는 어머니 집에 들어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거긴 좁고 덥단 말이야. 우리 애가 어떻게 견디겠어? 당신 지금 남편이랑.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와 마주섰다. 민준의 분노는 지난 몇 년간 내 마음속에서 들끓던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좋게 거절하라고. 내가 안 해본 줄 알아. 지난 5년간 내가 거절했을 때 당신 어머니가 들어준 적 있어. 아니면 오히려 며느리가 버릇없고 시댁을 무시한다고 온 동네 소문내지 않았나? 그럼 당신은 아내 편 한 번 들어준 적 있어?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금만 참으라고만 했잖아.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내가 손을 들어 막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진부한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집이 좁고 덥다고. 그런데 당신은 그 집에 당신네 친척 6명을 더 우겨 넣을 생각이었잖아. 당신은 당신 자식 고생하는 건 두려우면서 당신 아내가 시댁 식구들 시중들 다 죽어나는 건 두렵지 않아.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번에는 절대 양보 안 해. 나는 민준에게 다가갔다.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제 당신한테는 2가지 길이 있어. 첫째, 이번 한 번만 내 계획에 따라줘. 우리 어머니 댁에 가서 얼마간 지내면서 모두에게 존중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이 일만 잘 해결되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야. 2번째 길은 당신 혼자 여기 남아서 당신네 친척들 잘 대접해. 하지만 나는 떠날 거고 월요일 아침에 바로 법원에 이혼 서류 제출할 거야. 난 말하면 하는 사람이야. 내 한계를 시험하지 마. 방 안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 줄처럼 팽팽했다. 민주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 얼굴에서 장난기나 협박의 기미를 찾으려 했지만 전혀 없었다. 차가움과 강철 같은 결의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소름이 돋았다. 오늘의 아내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 존중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부숴버릴 준비가 된 여자였다. 민주는 내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혼이라는 2 단어를 입에 올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의미였다. 그는 나를 사랑했고 이 가정을 사랑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항상 어머니에게 휘둘리는 우유부단한 남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우유부단함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이처럼 벼랑 끝으로 내몰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의 단호함은 민준의 미약한 저항 의지를 꺾어버렸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고 시선은 내 날카로운 눈빛을 피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목소리가 목구멍 안에서 기어들어갔다. 그러지 마. 지연아. 내가 미안해. 근데 집 판 거 정말이야? 계약금 위약금 물고 취소할 수는 없어? 나는 내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지만 여전히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취소 못해. 계약서에 사인했고 돈도 받았어. 지금 위약금 물면 수억 원이야. 당신 그 돈 있어? 없으면 조용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나 다 계획이 있어. 당신은 그냥 집 잃고 슬퍼하는 남편 역할만 실감나게 연기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민주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남자의 모습은 이제 너무나 처량하고 막막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의 말을 듣거나 아내와 자식을 잃거나.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알았어. 당신 말 들을게.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어머니랑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 약속해줘. 어머니 연세도 많으신데 속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 지경에도 어머니 속상할 걱정이라니. 그럼 내 고통은 누가 걷해주나. 하지만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어머니를 위해서야. 어머니가 문제를 깨달으셔야 앞으로 우리 가정이 평화로워질 수 있어. 이제 그만 한탄하고 빨리 짐이나 싸. 그분들 오시기 전에 할 일이 아주 많아. 민주는 마지못해 일어나 옷을 가방에 챙겨 넣기 시작했다. 그는 기계적이고 무감각하게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은 지금쯤 수많은 질문과 앞으로 닥칠 날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잡할 터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작지만 강한 권위를 뿜어내는 내 모습이 방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짐 정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아마도 두려움이 민준에게 힘을 보태준 모양이었다. 1시간 만에 캐리어 3개와 종이 상자 2개가 깔끔하게 포장되었다. 매일 사용하던 생활용품들이 사라지자 집은 이상할 정도로 매타고 차갑게 느껴졌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텅 빈 아파트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는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난 아직도 당신이 이 집을 팔았다는 걸 못 믿겠어. 우리 부부의 추억이 얼마나 많은 곳인데. 당신 정말 잔인하다. 지연아, 나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를 확인하다가 그의 말에 잠시 멈췄다. 민준이 완전히 내 편이 되게 하려면 심리적으로 한 방 더 먹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가 왜 이렇게 잔인해졌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했다. 나는 개인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민준 쪽으로 돌렸다. 지난 5년간 내가 남몰래 만들어 꾸준히 업데이트해 온 엑셀 파일을 열었다. 파일 이름은 대외비 지출 내역이었다. 이리 와서 이것 좀 봐요. 다 보고 나서 내가 잔인한 건지 아니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바보 같았던 건지 판단해봐. 민주는 마지못해 다가왔다. 그는 빽빽한 숫자와 글씨로 가득 찬 화면을 찡그리며 쳐다봤다. 이게 다 뭐야? 자세히 읽어봐. 이게 지난 5년간 내가 당신 가족을 위해 쓴 돈 전부야. 항목 하나하나, 날짜랑 내용까지 다 명확하게 적혀 있어. 민주는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첫 줄부터 아래로 훑어내려갔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점점 더 커졌다. 2019년 5월 15일 시골 종갓집 지붕 수리비 500만 원. 2019년 6월 20일 막내 도련님 취업준비 자금 1력만 원. 2020년 5월 8일 고모님 대학교 입학기념 오토바이 구입비 450만 원. 2021년 5월 10일 설날 어르신들 용돈 300만 원. 목록은 끝없이 길게 이어졌다. 몇십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 이르는 크고 작은 지출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민준이 아는 항목도 있었지만 그가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수많은 항목도 있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내게 따로 전화해서 조용히 돈을 붙여달라고 했던 것들이었다. 친척들이 올라와 빌려가서는 일부러 잊은 척 갚지 않은 돈들이었다. 대가족이 서울에 올 때마다 들었던 식비와 교통비였다. 나는 표마지막에 합객칸을 손으로 가리켰다. 선명한 붉은색으로 칠해진 숫자가 강렬하게 떠올랐다. 1억 250만 원. 이 숫자 똑똑히 봐. 민준 씨. 1억 원이 넘어. 이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야. 난 식구들한테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도 봐. 내가 그 대가로 뭘 받았지. 감사. 아니면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액수가 이렇게 엄청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드릴 때마다 그저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1억 원이 넘는 이 돈은 작은 아파트 한 채나 시골 땅을 살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데 그 돈이 시댁 식구들의 비합리적인 지출로 허공에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나는 심하게 흔들리는 남편의 심리를 계속해서 공격했다.
12번째 줄 봐봐. 작년에 외숙모님 입원비로 2억만 원 들였어. 오늘 우리 집에 2주 동안 머물러 오시는 바로 그 외숙모님이야. 외숙모님 아프실 땐 내가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돈 보내드렸어. 그런데 내가 애 낳았을 땐 외숙모님이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형편이 어려워 이것밖에 못 보낸다는 쪽지랑 함께 달걀 한 판 보내주셨더라. 내가 뭘 따지자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 차이는 너무 크잖아. 난 그냥 당신네 집안의 ATM 기계 같아. 돈 필요할 때만 버튼 누르고 정은 텅 비어 있고. 민주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자기 가족이 부끄러웠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내가 이렇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내버려둔 자신이 너무나 무심했다.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주는 생활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아내가 쓴 돈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다.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말했으면 당신이 들었을까? 아니면 또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라고 했을 거 아냐. 내가 말했으면 당신 어머니가 나를 가만 놔뒀을까? 아니면 또 며느리가 시댁의 10원 한 장까지 계산한다고 난리 치셨겠지. 오늘 내가 당신한테 이걸 보여주는 건 생색내려는 게 아니야. 우리 재산이 이제 바닥났다는 걸 당신이 알아줬으면 해서야. 내가 집을 판 건 더 이상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야. 당신한테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 입 다물고 내 계획에 따라줘. 민주는 완전히 굴복했다.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명백한 증거는 그의 가족을 변호하려던 모든 논리를 박살냈다. 그는 아내가 너무나 많은 억울함을 참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오늘 이 반란은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려온 과정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그는 노트북을 닫아 내게 돌려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고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알았어,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 당신 말 들을게.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나만 버리지 마.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남편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이것이 이 전쟁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승리였다. 민준이 협력해준다면 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터였다. 좋아. 그 약속 꼭 지켜. 이제 우리 나눠서 움직이자. 나는 이삿짐 센터 부를게. 내 짐이랑 아들 짐은 내 친구 미나네 집에 잠시 맡겨두고 당신 짐이랑 공동 물품 몇 개는 어머니 댁으로 바로 옮길 거야. 당신이 먼저 짐차 따라 그쪽으로 가 있어. 난 여기서 마무리할 일이 좀 있으니 나중에 갈게. 민주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정신을 가다듬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연기를 준비했다. 파산에서 늙은 어머니에게 얹혀 살러온 가장의 역할이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남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여보. 쓴 약이 몸에 좋은 법이야. 이번에 당신네 식구들 전체에 아주 독한 약을 먹여야 이 의존증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거야. 시계가 정확히 오전 9시를 가리켰을 때 내 휴대폰이 다시 한번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구인지 뻔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침착하게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외삼촌의 걸걸하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이냐? 나 외삼촌이다. 우리 식구들 다 터미널에 도착했다. 차 뭐 가지고 마중 나올 거냐? 사람도 많고 짐도 많으니까 꼭 승용차 끌고 와라. 그리고 터미널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표 끊어서 안까지 들어와서 기다려. 애들이 밖에서 기다리면 더워서 힘들어. 나는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명령조는 몇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다. 진호 외삼촌은 내가 자기 가족을 모시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목을 가다듬고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외삼촌,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회사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마중을 못 나갈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조용했다. 그러더니 외삼촌의 목소리가 불쾌감에 가득 차 높아졌다. 뭐, 너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냐? 네, 시어머니가 너보고 집에서 손님 기다리라고 했다던데. 이 시간에 무슨 회의야? 그럼 우리 식구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외삼촌께 말씀드릴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저희 집 어제 팔았어요. 지금은 그 주소에 살지 않아요. 그 아파트는 이제 새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번에는 외삼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외숙모와 다른 식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외삼촌이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잘 살던 집을 왜 팔아?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자라고? 내 시어머니가 너희 집에서 2주 동안 지내라고 했는데.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외삼촌께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저희 집이 팔렸고 6분을 모실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외삼촌, 외숙모님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택시 2대 잡으셔서 저희 어머니 댁, 그 오래된 연립주택 주소로 가세요. 일단 그쪽으로 먼저 가 계세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지연아, 내가 네 남편 친외 삼촌이야. 네가 시댁 식구한테 이따위로 대접해? 나는 외삼촌의 질책을 단호한 목소리로 끊었다. 장난 아니에요. 저 지금 정말 바쁘고 외삼촌네 모실 집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머니 댁으로 가주세요. 택시비는 일단 먼저 내시면 나중에 정산해 드릴게요.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외삼촌. 나는 외삼촌이 더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시끄러운 터미널 한가운데서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을 외삼촌과 어리둥절해하는 식구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하지만 조금도 미안하지 않았다. 내 친절은 그들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짓밟혀왔다. 오늘 나는 그들이 받아 마땅한 냉대를 조금 돌려줬을 뿐이다. 휴대폰이 바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번호였다. 귀한 남동생에게서 며느리를 고발하는 전화를 막 받으신 모양이었다. 나는 깜빡이는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가차없이 거절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 주변이 절대적인 고요함에 휩싸였다. 나는 일어나 텅 빈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해방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나는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이제 재미있는 연극을 관람할 시간이었다. 집안의 모든 것은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나는 포장이사 서비스를 불러 큰 가구들을 창고에 맡겼다. 이제 집은 말 그대로 텅 빈 4개의 벽만 남았다. 나는 마지막 남은 내 캐리어를 끌고 문으로 향했다. 절친 미나가 아파트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나는 이 계획의 전말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자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녀는 내가 시댁에 교훈을 주는 동안 나와 아들이 머물 방을 자기 아파트에 이미 마련해 두었다. 나는 가방에서 커다란 글씨로 인쇄된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다. 매매 진행 중인 집입니다. 방문을 삼가주세요. 나는 그것을 아파트의 묵직한 나무문에 반듯하게 붙였다. 이 종이는 혹시나 외삼촌네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여기까지 직접 확인하러 올 경우를 대비한 확실한 증거가 될 터였다. 문을 꼼꼼히 잠근 후 나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때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댁에 도착했어. 짐도 다 옮겼고 어머니 지금 충격이 크신 것 같아. 당신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해.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충격받는 게 당연했다. 김 여사님은 지난 몇 년간 며느리의 보호와 봉양 속에서 살아오셨다. 이제 갑자기 벌거벗은 현실과 마주해야 하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로비로 내려가니 미나의 차가 바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미나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다. 빨리 타. 이 대단한 친구야. 방금 보니까 촌스러운 옷차림에 짐을 잔뜩 든 사람들이 단지 입구에서 서성이더라. 딱 봐도 너희 시댁 식구들 같던데. 입주민 카드 없어서 경비원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게 천만다행이지. 미나의 말에 웃음이 터졌다. 정말 세상은 좁았다. 하마터면 마주칠 뻔했다. 나는 재빨리 차에 짐을 싣고 조수석에 앉았다. 가자. 당분간 너한테 피신 좀 할게. 저쪽 전쟁터는 우리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시겠지. 차가 고급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나는 멀어져가는 고층 건물을 돌아보았다. 그곳은 한때 나의 보금자리였지만 보이지 않는 책임감 속에 나를 가두었던 감옥이기도 했다. 오늘 내가 떠나는 것은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한 존중을 되찾기 위함이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민준의 짐을 실은 용달차가 김 여사님의 낡은 연립주택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을 힘겹게 비집고 들어가고 있었다. 김 여사님 댁 문 앞에 쌓인 종이 상자 더미에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내다보았다. 민주는 어지럽게 널린 짐들 사이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그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어머니의 충격받은 눈빛을 마주해야 했다. 김 여사님은 문 앞에 얼어붙은 채 눈앞에 짐더미를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다. 이게 다 뭐냐, 민준아. 왜 짐을 전부 이리로 가져온 거야? 네 마누라는 어디 가고 멀쩡하던 집이 왜 이 꼴이 됐어?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내가 미리 짜준 시나리오를 떠올리려 애썼다. 그는 극도로 비참한 표정을 지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대답했다. 어머니, 저희 빚더미에 앉았어요. 빚 갚으려고 급하게 집을 팔았어요.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당분간 어머니 댁에 신세 좀 지려고요. 김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휘청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녀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 며느리가 사업에 성공해 좋은 집에 살며 친척들 앞에서 자신을 으쓱하게 해줄 거라 믿었다. 그런데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어 자신에게 짐이 되러 돌아올 줄이야. 아이고, 세상에. 내 팔자야. 그럼 손님들은 어떡하니? 네 외삼촌네 곧 도착할 텐데. 집이 이 꼴인데 어떻게 손님을 맞아?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머니의 눈을 차마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진짜 악몽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낡은 택시 2대가 연립주택 입구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6명의 사람들이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내렸다. 진호 외삼촌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든 채 길이 구불구불하고 찾기 힘들다며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앞장섰다. 그 뒤를 외숙모가 시골에서 가져온 과일 등이 담긴 크고 작은 보따리들을 양손 가득 들고 따랐다. 4명의 아이들이 그 뒤를 줄줄이 따라 걸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례 없는 혼돈 그 자체였다. 김 여사님의 1층 집 앞에는 민준의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공동 통로를 막고 있었다. 김 여사님은 더위와 충격으로 현관문 계단에 주저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집 안에 종이 상자를 쑤셔 넣을 공간을 찾느라 낑낑대고 있었다. 진호 외삼촌은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빠르게 다가와 큰 소리로 물었다. 누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 짐이 이렇게 엉망으로 널려 있어요? 민준이는 뭘 하길래 피난 가는 사람 꼴이에요. 김 여사님은 남동생을 보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녀는 울상을 지으며 하소연하려 했지만 집안 체면을 생각해 말을 도로 삼켰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부랑 조카들 왔구나. 어서 들어와. 들어와서 물 한 잔에 얘기하자면 길어. 이따가 천천히 얘기해 줄게. 6명의 사람들은 짐 더미를 비집고 김 여사님의 50제곱미터 남짓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원래도 노인의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로 가득했던 집은 7, 8명의 사람들이 더 들어오자 숨 막힐 정도로 비좁아졌다. 낡은 연립주택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가 뒤섞여 형용할 수 없이 답답한 공기를 만들어냈다. 외숙모는 들어서자마자 코를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했다. 어휴, 형님. 집이 이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숨쉬고 살아요. 근데 지연이는 집을 팔았다던데 그게 정말이에요. 김 여사님은 며느리 이름이 나오자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탁자를 손으로 쾅 내리쳤다. 그의 얘기는 꺼내지도 마. 집 판 거 맞아. 동서. 헐값에 팔아치우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어. 이 바보 같은 내 아들만 이 꼴로 돌아왔지. 진호 외삼촌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비좁은 집 안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그럼 우리 식구는 이제 어디서 자요? 조카네 넓은 집에서 지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여기 낑겨서 어떻게 자요? 우리 식구 6명의 누님이랑 민준이까지 8명인데 김 여사님은 당황했다. 그녀도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며느리가 언제나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세게 맞을 줄이야. 일단 여기서 지내. 다들 좀 불편하더라도 같이 자자. 있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다 식구인데 뭘 가려. 외숙모는 입을 삐쭉 내밀었다. 그녀는 거실의 낡고 해진 소파와 작디작은 안방을 쳐다보았다. 형님 말씀은 참 쉽게 하시네요. 시골 우리 집이 빌라는 아니어도 넓고 시원해요. 여기 와서 조카 덕 좀 보나 했더니 꽁치 통조림 신세가 될 줄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있었을 텐데. 짐을 옮기던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어머니 편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내 당부를 떠올리고는 꾹 참고 침묵했다. 그는 조용히 짐을 한쪽 구석으로 치워 손님들이 앉을 자리를 마련했다. 4명의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김 여사님의 살림살이를 뒤지며 장난을 쳤고 집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시끄러운 소음, 어른들의 한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방문 첫날부터 끔찍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시계가 12시 정오를 가리켰다. 긴 여정 끝에 모두들 배가 고팠다. 외숙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부채질을 하며 투덜거렸다. 형님, 먹을 거 없어요? 애들이 배고파서 쓰러지겠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김 여사님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허둥대고 있었다. 예전에는 손님이 오면 항상 내가 미리 와서 음식을 준비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상에 앉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다. 김 여사님의 부엌은 한 사람이 겨우 설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가스레인지는 낡아서 불꽃이 제멋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김 여사님은 아직 다듬지 않은 시금치와 외숙모가 가져온 털도 제대로 뽑지 않은 닭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김 여사님은 소리쳐 말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그녀는 나이가 들어 손도 느려졌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위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다. 전기밥솥은 작아서 2번이나 밥을 해야 했다. 백숙은 덜 익었는데 사람들이 기다릴까봐 서둘러 꺼냈다. 민준이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자 부엌으로 와서 도왔지만 그 역시 부엌 일에는 서툰 남자였다. 모자는 한참을 낑낑댄 끝에 오후 1시가 넘어서야 겨우 밥상을 차릴 수 있었다. 밥상은 처참했다. 시금치나물은 푹 삶아져 물렀고 색도 거무죽죽했다. 백숙은 크고 작은 조각으로 제멋대로 잘려 있었고 뼈 안쪽에는 핏기가 그대로였다. 양념장은 짜기만 했다. 모두들 집 중앙에 놓인 비좁은 밥상에 둘러앉았다. 외숙모는 밥상을 보고 질렸다는 듯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니, 닭을 어떻게 삶았길래 이렇게 안 익었어요, 형님? 이거 먹고 배탈 나면 어떡해요? 진호 외삼촌은 닭고기 한 점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나물을 너무 삶았네. 영양소 다 빠졌겠어. 누님, 서울에서 오래 사셨는데 요리 솜씨는 시골보다 못하시네요. 김 여사님은 비난의 말을 들으며 목이 메었다. 그녀는 피곤하고 배고픈 데다 서러움까지 밀려왔다. 그녀는 내가 예전에 차렸던 정갈하고 먹음직스러운 밥상들을 떠올렸다. 그때는 내가 요란하게 음식을 차린다고 타박했었다. 이제야 그녀는 부엌에 서 있는 사람의 고충을 절실히 깨달았다. 아이들은 계란 프라이와 소시지를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김 여사님은 다시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 아이들을 위해 계란을 부쳤다. 기름 튀는 소리, 밥 달라고 떼쓰는 아이들 울음소리, 어른들의 비난과 책망이 뒤섞여 김 여사님의 머리는 터질 것 같았다. 민주는 밥을 먹는 둥마는 둥했다. 그는 어머니가 외삼촌네 식구들 시중 드느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를 위해 몇 마디 거들려 했지만 외삼촌이 말을 막았다. 민준아,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귀한 손님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먹여도 되는 거냐? 네 마누라는 어디 갔어?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해. 집안 여자가 어디서 뭘 하길래 코빼기도 안 보여? 민주는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는 화를 억누르며 대답했다. 제 아내는 빚 갚을 돈 벌러 나갔어요, 외삼촌. 저희 집 망해서 사내 진미 차려드릴 돈이 없어요. 외삼촌, 외숙모님 양해해 주시고 오늘 한 끼는 이걸로 때워주세요. 저녁에는 제가 통조림 사와서 편하게 먹죠. 진호 외삼촌은 통조림이라는 말에 길길이 날뛰었다. 통조림? 그런 걸 먹으라고? 그런 거 먹으면 암 걸려. 그냥 이따 오후에 네가 돈 내놔. 네 외숙모가 장 봐서 제대로 된 밥 해줄 테니까. 서울까지 올라와서 25대보다 더 못 먹고 사는 게 말이 돼? 식사는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김 여사님은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 식사가 끝나면 내가 설거지와 정리를 도맡아 했다. 그녀는 이쑤시개를 쑤시며 텔레비전을 보기만 하면 되었다. 이제는 이 전쟁터를 혼자 치워야 했다. 김 여사님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훔쳤다. 며느리의 손길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공허함으로 다가오는지 5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자신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 될 것임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어둠이 내린 낡은 연립주택에는 여름의 후텁지근한 열기가 가득했다. 낮에도 시끄러웠지만 밤이 되자 김 여사님의 작은 집은 진정한 답답함의 절정을 맞았다. 8명의 사람들이 잠자리를 찾아야 하자 비좁은 공간은 한계까지 압축되는 듯했다. 김 여사님의 아파트는 작은 방 하나와 거실 겸 공동 생활 공간이 전부였다. 그녀의 신성한 공간이었던 침실은 이제 진호 외삼촌네 가족의 거처로 징발되었다.
삐걱거리는 더블 침대는 외삼촌 부부와 어린 두 아이의 무게를 힘겹게 견뎌내고 있었다. 좀 더 큰 두 아이는 침대 바로 옆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다. 민준과 김 여사님은 거실로 쫓겨났다. 다른 곳이 없어 그들은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 낡은 돗자리를 깔아야 했다. 김 여사님은 딱딱한 베개를 베고 한쪽 구석에 웅크려 누웠다. 억울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아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데 익숙했다.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자야 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천장 선풍기가 윙윙 돌아갔지만 찜통 같은 더위와 침실에서 새어나오는 진한 파스 냄새를 쫓아내지는 못했다. 진호 외삼촌은 자기 전에 파스를 붙이는 습관이 있었고 그 특유의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며 김 여사님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다. 시계는 이미 밤 12시를 가리켰지만 김 여사님은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얇은 벽을 뚫고 거실까지 울려 퍼지는 진호 외삼촌의 코골이는 천둥소리 같았다. 크고 작게 규칙적으로 울리는 코골이 소리는 김 여사님의 선잠을 방해했다. 옆에 누운 민준도 계속해서 몸을 뒤척였다. 그는 원래 에어컨이 켜진 방에 푹신한 침대에서 자는데 익숙했다. 이제 딱딱한 바닥에 웅크려 누워 땀을 뻘뻘 흘리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썼던 넓고 향긋한 침대를, 아내와 아이의 온기를 떠올리며 가슴이 미어졌다. 갑자기 진호 외삼촌네 막내의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엄마, 더워. 잠 못 자겠어. 집에 갈래. 외숙모가 부스스 일어나 아이를 달랬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외삼촌의 호통이 섞여 혼란스러운 소음이 만들어졌다. 시끄러워. 아빠 좀 자자. 뭐가 덥다고 난리야. 조용히 안 해? 매 좀 맞을래? 아이는 더 크게 울었다. 외숙모는 투덜거렸다. 당신은 애한테 소리만 지르면 다해요. 집이 찜통 같은데 누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올라오지도 않았어. 아이고, 내 팔자야. 외숙모의 한탄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김 여사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쥐 죽은 듯이 누워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다. 너무나 서러웠다. 집주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제 거실 구석에서 웅크려 자야 했고 손님에게 온갖 핀잔까지 들어야 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내게 문자를 보내려다 그만두었다. 이 시간에 나와 아들은 미나의 시원한 아파트에서 곤히 자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아내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만든 자신의 나약함을 자책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인내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실체를 보게 해준 아내에게 내심 고마웠다. 그날 밤은 김 여사님과 민준에게 길고 긴 밤이었다. 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코골이 소리, 모기 소리, 그리고 자신들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었다. 손님을 맞이하던 처음의 설렘은 이제 끔찍한 공포로 변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집은 시끄러운 시장 통처럼 변했다. 모두들 병원 갈 준비를 위해 서둘러 씻기 시작했다. 이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화장실 쟁탈전이었다. 집 전체에 작디작은 화장실 겸 욕실이 단 하나뿐이었다. 8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다. 외삼촌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좀 빨리빨리 못해. 진료 시간 다 됐는데 꾸물거리고 있어. 아내 누구야? 왜 이렇게 안 나와? 외숙모는 양치질을 하며 투덜거렸다. 물은 왜 이렇게 약하게 나와? 양치질도 제대로 못하겠네. 형님,
집이 전기고 수도고 다 엉망이에요. 김 여사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허둥대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그녀는 온 가족이 요기할 수 있도록 라면과 계란을 급히 끓였다. 아침 식사는 서둘러 대충 끝났다. 모두들 늦을까봐 안절부절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문 앞에 모여 기다렸다. 평소 같았으면 내가 차를 몰고 문 앞까지 와서 모두를 태우고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접수부터 모든 서류 절차까지 다 처리해 주었다. 하지만 오늘 집 앞은 텅 비어 있었다. 진호 외삼촌이 김 여사님에게 쏘아붙이듯 물었다. 그래서 지연이는 안 와요. 우리더러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김 여사님은 우물쭈물했다. 그녀도 아침부터 내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내가 받지 않았다. 아마 회사 일 때문에 바쁜가 보다. 제부랑 조카들, 미안하지만 택시 타고 가렴. 병원 가는 길은 찾기 쉬울 거야. 그때 민준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며 소리쳤다. 외삼촌, 외숙모님, 저 출근해야 해요. 회사에서 출결 깐깐하게 체크해서 쉴 수가 없어요. 큰 길 나가서 택시 잡으시면 돼요. 시내 큰 병원으로 가달라고 하세요. 말을 마친 민주는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버렸다. 뒤에는 외삼촌네 가족의 황당하고 분노에 찬 시선만이 남았다. 그는 마치 탈영병이 된 기분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단 1분도 더 견딜 수 없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앱을 사용할 줄 몰랐다. 결국 그녀는 온 가족을 이끌고 큰 길까지 걸어가 택시를 잡아야 했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었다. 사람들은 짐을 들고 복잡한 차들 사이를 힘겹게 걸었다. 아이들은 덥고 다리 아프다며 칭얼대기 시작했다. 외숙모는 걸으면서 욕을 퍼부었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 식구들을 길바닥에 내버려둬.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 있었지. 한참 만에야 택시 2대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골에서 올라와 길을 잘 모르는 탓에 바가지를 쓰는 택시 기사들에게 걸려 엄청난 요금을 내야 했다. 진호 외삼촌은 돈이 아까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열었다. 병원에 도착해서는 인파와 복잡한 절차의 미로에 갇혔다. 내가 번호표를 뽑고 절차를 안내해 주지 않으니 그들은 이 과에서 저 과로 우왕좌왕했다. 용어는 생소하고 절차는 복잡해서 진땀을 뺐다. 진호 외삼촌은 시끄러운 병원 로비 한가운데 서서 너덜너덜해진 진료 접수증을 들고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집에 있는 김 여사님에게 전화해서 소리쳤다. 누님, 댁의 며느리한테 사람답게 살라고 좀 전에요. 우리를 이렇게 개고생시켜도 되는 거냐고요. 길 잃고 헤매느라 택시비만 수십만 원 썼는데 아직 아무것도 진료 못 받았어요. 김 여사님은 집에서 전화를 받으며 눈물을 쏟았다. 그녀는 완전히 무력했다. 그녀는 예전에 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마치 든든한 방패처럼 그녀와 가족을 일상의 번거로움에서 지켜주었다. 이제 그 방패가 사라지자 그녀는 외로움의 냉혹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오후 3시 지친 일행이 병원에서 돌아왔다. 모두의 얼굴에는 길거리 먼지와 피로가 역력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외숙모는 가방을 소파에 쿵 소리나게 던지고는 드러누워 한탄했다. 아이고, 삭신이야.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갈 것 같네. 병원 한 번 가는 게 전쟁 치르는 것 같으니 누가 견디겠어. 진호 외삼촌은 험악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그는 컵을 세게 내려놓아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누님 어딨어요? 나와서 이 택시비 영수증 좀 봐요.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갔는데 한 대에 5만 원이나 받아먹었어요. 2대면 10만 원이야. 약값은 보이지도 않는데 멍청하게 돈만 날렸네. 김 여사님은 아침에 먹다 남은 라면 봉지를 치우다 말고 황급히 달려나왔다. 그녀는 영수증을 보고 속이 쓰렸다. 바가지를 썼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생 부부에게 돌려줄 돈이 없었다. 제부, 화 풀어. 우리가 길을 잘 몰라서 그런가 보네. 다음에는 내가 민준이한테 길 그려달라고 할게. 외숙모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다음도 있어요? 저는 사양할래요. 형님, 대개 며느리가 시댁 식구한테 하는 짓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솔직히 우리 동네에 저런 며느리 있었으면 진작에 쫓겨났어요. 김 여사님은 고개를 푹 숙였다. 동서의 가시 돋친 말은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녀는 나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분명히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바로 자기 가족의 과도한 요구가 나를 이 막다른 길로 내몰았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 피곤한 아이들은 간식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김 여사님은 다시 허둥지둥 골목 가게로 달려가 과자와 음료수를 사와서 아이들을 달랬다. 그녀는 옷주머니 속에 동전을 세며 걸었다. 며칠간의 장보기 비용은 그녀의 얼마 안 되는 연금을 거의 다 써버렸다. 집에 돌아오자 진호 외삼촌이 시골에 전화해서 자신과 민준 부부를 험담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형님들, 여기 와서 개고생하고 있어요. 집은 쥐구멍만 하고, 먹는 건 부실하고, 며느리는 코빼기도 안 보여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동네 병원이나 갈 걸 그랬어요. 김 여사님은 문 뒤에 숨어 남동생의 가혹한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정성껏 대접하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난과 무시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체면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녀는 항상 아들의 서울 생활에 대해 완벽한 그림을 그려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은 갈기갈기 찢겨 회색빛의 얼룩덜룩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김 여사님에게 또다시 정신적인 고문이었다. 외숙모는 국이 짜다. 고기가 질기다. 진호 외삼촌은 밥을 먹으면서 온갖 불평을 쏟아냈다. 민주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집안 분위기는 상갓집처럼 무거웠다. 이틀째 밤, 김 여사님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틀 밤을 바닥에서 자고 이틀 동안 쉴 새 없이 시중을 든 탓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싱크대에 산처럼 쌓인 더러운 그릇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이틀이 지났으니 내 화도 좀 풀렸을 것이고 돌아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내가 필요했다. 전화벨이 한참 울린 뒤에야 누군가 받았다. 그녀의 피로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가볍고 편안한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김 여사님은 구세주를 만난 듯 기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고 애원하는 투였다. 지연아, 집에 좀 와주렴. 나 너무 힘들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설 수도 없어. 밥이랑 설거지도 아무도 안 치웠어. 와서 나 좀 도와다오. 나는 친구 미나의 시원한 침실에서 마스크팩을 하며 쉬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한탄을 듣자 마음이 조금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 내가 돌아가면 공들여 만든 모든 연극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다.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 지금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서 이 시간에 가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 팔았다고. 저도 이제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처지예요. 외삼촌네 6분을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제 친구가 좀 까다로워서요. 김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실망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다. 그럼 여기 와서 밥하고 정리만 좀 해주고 가도 괜찮아. 나 혼자 이 많은 식구들 시중 들다가는 죽을 것 같아.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지금 집 매매 관련 서류 처리할 게 남아서 못 가요. 어머니께서 외숙모랑 다른 식구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놀러 오셨으면 같이 손 걷어붙이고 일해야지. 어떻게 연세 드신 어른한테만 시중 들게 해요. 말을 마치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 말이 다소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필요한 잔인함이었다. 나는 김 여사님이 내가 겪었던 버려짐과 과부하의 감정을 직접 경험하기를 바랐다. 그녀가 다른 친척들에게 책임을 나누자고 입을 열기를 바랐다. 항상 며느리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대신에 수화기 저편에서 김 여사님은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다. 뚜뚜하는 신호음은 마치 심판의 선고처럼 울렸다. 그녀는 거실을 내다보았다. 진호 외삼촌 부부는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리고 해바라기 씨를 까서 껍질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뱉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부엌에서 기진맥진해 있다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았다. 김 여사님은 생전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다. 친척들의 의존적인 태도를 너무나 오냐오냐 받아준 것을 후회했다. 며느리의 말없는 희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과 헛된 체면이 이 집을 시장통으로 만들었고 며느리를 무급 가정부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여사님은 마지못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울었다. 짜디짠 눈물이 거품 속으로 떨어져 섞였다. 그녀는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고 울었고 든든한 지원군 없이 늙어가는 자신의 외로움에 울었다. 그녀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짐을 이해하고 나눠줄 사람이 필요해서였다. 사흘째 되는 날, 작은 집 안의 공기는 불을 붙이면 언제든 폭발할 것처럼 숨막혔다. 김 여사님은 급성 허리 통증으로 허리를 굽힐 수도 없게 되었다. 손님들은 여전히 태평하게 놀고 먹는 동안 모든 집안일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점심, 외숙모는 또다시 레퍼토리를 시작했다. 그녀는 소파에 길게 누워 리모컨을 딸깍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형님, 오늘 점심은 뭐예요? 저 꽃게탕 먹고 싶어요.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꽃게탕 한 그릇이면 최고일 텐데. 아픈 허리를 주무르고 있던 김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꽃게탕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다. 게를 손질하고 채소를 다듬고 그녀가 어떻게 그걸 할 힘이 있겠는가.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다. 동서, 오늘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멀리 장 보러 못 가겠네. 냉장고에 수육이랑 배추 좀 있으니 동서가 좀 끓여주면 안 될까? 외숙모는 부엌에 들어가라는 말에 길길이 날뛰었다. 아이고, 형님 아프시면 쉬셔야죠. 누가 일하래요. 근데 제가 형님네 부엌 사정을 어떻게 알고 요리를 해요.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맛있는 걸로 시켜주세요. 저는 맛없는 건 못 먹으니까. 그때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전쟁터처럼 어지러운 광경을 목격했다. 해바라기 씨 껍질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아이들 장난감과 옷가지들이 거실 한가운데 뒤엉켜 있었다. 어머니는 허리를 부여잡고 찡그리고 있었고 외삼촌 부부는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며칠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가방을 책상 위로
쾅 소리나게 내던졌다. 온 가족이 깜짝 놀랐다. 웃고 있던 외삼촌은 입을 다물고 조카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다. 너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행동해? 퇴근했으면 인사도 안 하고 무슨 태도야? 민주는 외삼촌을 노려봤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권위적인 외삼촌의 눈을 분노로 불타는 눈빛으로 똑바로 쳐다봤다. 제가 태도가 불량하다고요? 외삼촌, 외숙모, 이 집 꼴 좀 보세요. 이게 집입니까? 돼지우리입니까? 저희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아프신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밥상 차려 바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분은 손발이 없으세요. 왜 직접 안 하세요?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김 여사님도 아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민준이 어른에게 큰 소리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진호 외삼촌은 조카에게 된통 당하자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벌떡 일어나 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내가 네 외삼촌이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민준은 비웃었다. 제가 안 쫓아냈잖아요. 하지만 손님도 분수는 알아야죠. 외삼촌, 저희 집 지금 빚더미에 앉아 집까지 팔았어요. 어머니는 아프시고요.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더 힘들게 하시면 어떡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게 싫으시면 그냥 시골로 내려가세요. 여기서 저희 어머니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외숙모가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이고, 세상에 다들 와서 보세요. 이 귀한 조카가 자기 외삼촌이랑 외숙모를 쫓아내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집에 발도 안 들여놨지. 김 여사님은 당황해서 말렸다. 얘들아, 그만해라. 외삼촌, 외숙모도 화푸세요. 민준이가 성질이 급해서 막말을 했어요. 내가 잘 타이를게.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분들이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제부터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직접 해먹고 아니면 굶으라고요. 전 더 이상 누구 시중도 못 들어요. 말을 마친 민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거실에는 극도의 긴장감만이 남았다. 진호 외삼촌은 분노로 몸을 떨었고 외숙모는 소리를 지르며 욕을 퍼부었다. 김 여사님은 그 사이에 앉아 어쩔 줄 몰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약간의 통쾌함도 느꼈다. 마침내 누군가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참아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해 주었다. 그날 점심, 대판 싸운 후 집안 분위기는 납처럼 무거워졌다. 진호 외삼촌 부부는 자존심이 상해 잔뜩 화가 나 있었다. 그들은 침실에서 소곤거리더니 분한 듯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외숙모는 가방에 옷을 쑤셔 넣으며 중얼거렸다. 가자, 당장 가. 여기서 1분만 더 있다가는 화병으로 죽겠어. 저런 버릇없는 놈들, 가난한 주제에 성질만 더러워. 진호 외삼촌도 험악한 표정이었다. 그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다. 시골에서는 모두가 그를 존경했는데 여기 와서는 조카에게 무시당했다. 그래, 가자. 나도 이 쥐구멍 같은 곳에 진절머리가 난다. 서울 와서 호강은커녕 유배 온 것보다 더 고생이야. 시골 가서 닭이나 잡아 먹어야지. 여기서 라면에 시금치나물 먹을 이유가 없어. 오후 3시쯤 6명의 가족이 거실로 나왔다. 짐은 깔끔하게 꾸려져 있었다. 진호 외삼촌이 집 중앙에 서서 거만한 태도로 선언했다. 누님, 저희 이제 갑니다. 진료도 다 끝났고 여기 더 있어봤자 해결될 일도 없네요. 누님은 남아서 그 귀한 아들 교육이나 잘 시키세요. 그렇게 살면 말년이 안 좋을 겁니다. 김 여사님은 피곤했지만 마지막 예의를 지키려 애썼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손님을 배웅하려 했다. 벌써 가게
며칠 더 있다 가지. 외숙모가 입을 삐쭉 내밀었다. 됐어요. 며칠 더 있다가는 우리 남매에 끊어지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 사는 방식부터 돌아보세요. 며느리가 집 나가고 아들이 버릇없는 건 다 형님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요. 그럼 저희 갑니다. 말을 마친 그들은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다. 그들은 마치 지상 최악의 장소에서 도망치듯 즉시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다. 김 여사님은 골목 너머로 사라지는 택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악몽이 끝났다. 그녀는 손님을 배웅하는 것이 이렇게나 해방감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텅 비고 어지러운 방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고 친척들이 남긴 쓰레기를 쓸기 시작했다. 김 여사님은 청소하는 아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도 많은 것을 견뎌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은 본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아이들의 비명도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도 외삼촌의 명령조도 사라졌다. 오직 천장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민준이 바닥을 쓰는 소리만 남았다. 김 여사님은 낡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략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과자 봉지, 음료수병, 바닥에 더러운 발자국, 모든 것이 지난 사흘간의 끔찍했던 기억을 상기시키는 흉터 같았다. 그녀는 지난 5년을 떠올렸다. 손님들이 시골로 돌아갈 때마다 집은 항상 반짝반짝 깨끗했다. 이불은 향긋했고 그릇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지연의 손길 덕분이었다. 며느리는 친척들이 남긴 모든 어지러움을 말없이 치웠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깨끗함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그것을 위해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전혀 몰랐다. 그녀는 지연이 만들었던 풍성한 식사와 마음속으로는 피곤했을지라도 손님을 맞이하며 보였던 환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는 지난 사흘간 부엌에서 땀에 젖어 헝클어진 자신의 모습과 비교했다. 그 비교는 그녀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다. 김 여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다. 그녀가 틀렸다. 며느리의 노고를 무시한 것이 틀렸다. 친척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식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살라고 강요한 것이 틀렸다. 자식들의 집을 무료 여관으로 만든 것이 틀렸다. 청소를 마친 민준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따라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물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다들 갔으니 이제 푹 쉬세요. 김 여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았다. 그녀는 아들을 보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를 너무 고생시켰구나. 민준은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았다. 그는 어머니가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어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난 일은 잊어버리세요. 어머니께서 제 아내의 고충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고 눈빛에는 결의가 서렸다. 알아. 이제 정말 알겠어. 지연이한테 전화해야겠다. 사과해야지. 지연이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김 여사님은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권위적인 시어머니의 입장이 아니라 후회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지연의 번호를 누르고 쿵쾅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수화기 저편, 나는 미나와 함께 애프터눈 티를 마시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번호가 뜨자 미나에게 윙크를 하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감정에 북받쳐 들려왔다. 지연아, 어디 있니?
집에 돌아와 주렴. 외삼촌네 다 갔다. 나는 놀란 척했다. 어머, 왜 벌써 가셨어요? 어머니, 2주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김 여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제발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나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그냥 돌아와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네가 보고 싶구나. 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5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이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후회가 담긴 말이었다. 나는 내 연극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네, 어머니, 금방 갈게요. 기다리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미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끝났어, 친구야. 대성공이야. 이 VIP 피난처 제공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난 전장 수습하러 가야겠다. 미나는 내 어깨를 치며 웃었다. 축하해. 가서 승리의 과실을 마음껏 누려. 나한테 거하게 한턱 쏘는 거 잊지 말고. 나는 캐리어를 끌고 미나의 집을 나섰다. 마음이 제비처럼 가벼웠다. 택시를 타고 낡은 연립주택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 여사님이 보였다. 그녀는 사흘간의 전투 끝에 수척하고 초췌해 보였다. 나를 보자 김 여사님은 달려와 나를 와락 껴안고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못됐어.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우세요. 저 돌아왔잖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김 여사님은 나를 놓고 내 손을 꼭 잡았다. 집에 들어오너라. 너한테 솔직하게 할 말이 있다. 이제 너희들한테 여기서 살라고 강요 안 할게. 너희가 집 팔고 빌라로 이사 가고 싶다면 나도 찬성이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좋게. 나는 김 여사님을 보고 구석에서 미소 짓고 있는 민준을 보았다.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해와 상호 존중으로 다시 쓰인 새로운 장이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집 안 팔아요. 그 집은 저희 부부의 추억이 담긴 곳인걸요. 저희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살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 방식대로 살게요. 어머니, 김 여사님은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 뜻대로 하렴. 나 이제 간섭 안 할게. 약속한다. 저런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행복하고 안도감 넘치는 웃음이었다. 나는 그날의 대담한 결정에 속으로 감사했다. 때로는 평화를 얻기 위해 편견과 무관심을 씻어낼 폭풍을 기꺼이 만들어내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다. 화해의 눈물이 흐른 후 낡은 집안의 공기는 깨끗하게 씻긴 듯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의자에 앉혀드리고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드렸다.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아팠다. 김 여사님은 원래 건강하고 활기찬 분이셨는데 단 사흘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가는 차랬고 흰머리가 더 늘었으며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마른 손을 잡았다. 지금이 바로 해야 할 모든 말을 할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약속이 되어야 했다. 어머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불효한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정말 막다른 길이었어요. 김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야, 네가 불효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막다른 길로 몰았어. 며칠 동안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너무 못됐더라. 헛된 체면 때문에 친척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 너희한테 모든 짐을 지웠어.
너희도 너희만의 삶이 있고 쉬어야 한다는 걸 잊고 있었어. 나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어머니나 시댁 식구들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웠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요. 하지만 뭐든지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어머니. 제가 비합리적인 요구까지 다 들어주기 위해 등골이 휘도록 일할 수는 없어요. 제가 민준 씨한테 보여준 1억 원이 넘는 지출 내역은 생색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과 어머니께서 사람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저희 부부 버틸 수 없어요. 김 여사님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구체적인 액수가 그렇게 클 줄은 몰랐다. 매번 몇십만 원씩 달라고 할 때는 우리 수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것을, 그 자잘한 지출들이 우리 경제를 얼마나 끔찍하게 갉아먹었는지 몰랐다. 알아, 지연아. 내가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절대 너희한테 친척들 돈 붙여달라고 안 할게. 각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나도 이제 늙었다.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더 바랄 게 없어. 지금까지 조용히 옆에 앉아있던 민준도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호했다.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집안의 남자면서 나약해서 제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어머니 뜻에 따르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와 아내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어머니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어요. 김 여사님은 아들을 보고 며느리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믿음과 희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폭풍우가 지난 후 가족이 무너지기는커녕 이해와 진심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위기가 진정되자 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팔았다고 거짓말했던 집에 대한 진실이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지금 말하면 어머니가 화를 내실 수도 있지만 말하지 않으면 이 연극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을 터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제가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요. 하지만 꼭 침착하게 제 말 끝까지 들어주셔야 해요. 김 여사님은 걱정스럽게 나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니? 아주 심각한 일이니? 집 문제요, 어머니. 사실 저 집 안 팔았어요. 김 여사님과 민준 모두 깜짝 놀랐다. 민준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렸다. 너 정말이야? 집 안 팔았어, 지연아? 김 여사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렸다. 그럼 문에 붙어있던 종이는 뭐고 짐은 다 어떻게 된 거니? 나는 모두를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다. 그건 제가 꾸민 연극이었어요. 어머니, 친구한테 부탁해서 가짜 매매 계약서를 만들고 이삿짐센터 불러서 짐은 창고에 맡겼어요. 그 종이는 외삼촌네가 진짜라고 믿고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붙여둔 거고요. 제가 이 모든 일을 한 건 이번 방문을 정중히 거절하고 싶었고 어머니와 모두가 상실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닫게 해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김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씁쓸하면서도 안도하는 웃음이었다.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심장 떨어질 뻔했다. 정말 집 잃은 줄 알았네. 너희 길바닥에 나 앉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나를 속인 거였구나. 이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어머니 속여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 이건 제 진심이에요. 이번에는 가짜였지만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된다면 그때는 정말 팔 거예요. 아무도 주소를 모르는 아주 먼 곳으로 이사 갈 거예요.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고요.
내 경고는 부드러웠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 여사님은 몸을 떨었다. 그녀는 내 성격이 말하면 반드시 실행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 이제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다시는 집 한다는 얘기 꺼내지도 마라. 그 집은 너희 피땀이 서린 곳이고 내 손주가 자랄 보금자리야. 내 명의를 걸고 약속하마. 이제부터는 나도 너희와 함께 그 집을 지킬게. 헛된 체면. 이제 다 버렸어.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너 때문에 나도 깜빡 속았잖아. 당신 연기력 오스카상 감이야. 여보. 하지만 나도 이제 정말 질렸어.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 모든 비밀이 밝혀지자 집안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따뜻해졌다. 김 여사님은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장롱을 뒤지더니 통장 하나를 가지고 나왔다. 그녀는 그 통장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내 노후 자금이다. 많지는 않지만 몇 천만 원은 될 거야. 네가 가지고 있어라. 내가 예전에 네가 친척들한테 쓴 돈을 조금이라도 갚는 셈 치자. 나 이제 며느리한테 빚지고 싶지 않다. 나는 황급히 거절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 이거 못 받아요. 이 돈은 어머니 아프실 때 쓰셔야죠. 지난 일은 저 다 잊었어요. 제가 민준 씨한테 지출 내역 보여준 건 돈 돌려달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김 여사님은 단호했다. 내 마음 편하자고 주는 거니 받아라. 나는 여기서 연금으로 충분히 살아. 돈 쓸 일도 별로 없어. 이거 받아서 우리 손주 학비에 보태. 정말이야. 네가 안 받으면 나 화낼 거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통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이 행동은 그녀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고 존중할 줄 알게 되었다. 네, 그럼 제가 어머니 대신 잠시 맡아둘게요. 어머니 필요하실 때 바로 드릴게요. 김 여사님은 온화하게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서 다시 보는 미소였다. 이제부터는 너희 아이 키우는 방식이나 돈 쓰는 문제에 절대 간섭 안 할게. 너희도 다 컸으니 알아서 잘하겠지. 나는 주말에 손주 데리고 와서 같이 밥 한 끼 먹어주면 그걸로 좋게. 그리고 시골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는 단호하게 말할 거다. 올라오려면 숙식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제 우리 집에 재워줄 수 없다고 말이야. 미운 털 박히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민준도 신나서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우리를 위해 살아야죠. 저도 이제부터 술자리 줄이고 일찍 들어와서 아내 집안일 돕겠다고 약속할게요. 다시는 지연이 힘들게 안 할 거예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한마음으로 변화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폭풍은 지나가고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른 하늘이 남았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할 수 있겠지만 이해와 존중이라는 이 단단한 기반 위에서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화창한 일요일 아침, 우리 부부와 김 여사님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나는 문에 붙어 있던 매매 진행 중 종이를 직접 떼어내 동그랗게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작은 행동은 어두웠던 날들의 끝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아직 텅 비어 있었지만 햇살로 가득했다. 나는 보금자리의 익숙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집으로 돌아온 느낌은 정말 최고였다. 온 가족이 함께 청소를 시작했다. 나는 창고에 전화해 짐을 다시 옮겨달라고 했다. 기다리는 동안 민준과 김 여사님은 창문을 닫고 바닥을 청소했다. 웃음소리가 아파트에 가득 울려 퍼졌다.
오후가 되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집은 다시 예전처럼 아늑하고 편리한 모습을 되찾았다. 나는 거실 테이블 위에 향기로운 백합을 꽂았다. 김 여사님은 부엌에서 집들이 음식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사내 진미는 없었지만 온 가족이 좋아하는 소박한 음식들로 가득했다. 꽃게탕,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하지만 그것은 내가 지난 5년간 먹었던 그 어떤 식사보다 맛있었다. 가족의 정과 소중함이 가득 담긴 식사였다. 민준이 어머니께 가장 맛있는 고기 한 점을 집어드렸다. 어머니, 많이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며칠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김 여사님은 환하게 웃었다. 나 이제 괜찮다. 너희 집에 이렇게 돌아오니 바로 기운이 나네. 역시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최고야. 정말 대단해. 나는 행복하게 웃었다. 어머니, 자꾸 칭찬만 하시네요. 자, 우리 모두 이 재회를 축하하며 건배해요. 세 개의 잔이 쨍하고 부딪혔다. 그 맑은 소리는 아름다운 새 출발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나는 집안을 둘러보고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를 보며 인생에 감사했다. 이 깨달음의 교훈은 다소 혹독했지만 그대가는 충분히 치를 가치가 있었다. 나는 물질적인 집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단단한 마음의 집을 다시 세웠다. 그날 밤 나는 익숙한 침실에서 남편 옆에 누웠다. 민준이 나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고마워, 여보.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용감하게 해줘서 고마워. 정말 많이 사랑해. 나는 미소 지으며 남편의 가슴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은 새로운 날, 에너지와 사랑으로 가득한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 여성의 자세로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